죄송합니다. 물 좀 주시겠어요? 젊은 한바집 직원 윤나래는 폭우 속에서 급히 뛰어들어온 중년 여성에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여성이 재킷을 벗는 순간 나래의 손이 멈췄어요. 이 시계. 여성의 손목에 찬 비추빛 시계, 빛의 각도에 따라 보라색으로 변하는 그 시계는 아버지가 평생 목숨처럼 지켜온 시계와 똑같았습니다. 우리 아빠 거랑 완전히 똑같은데요? 세상에 단 2개뿐이라고 하셨는데. 그 순간 여성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시죠? 그분 성함이 혹시? 건설 회장 김봉년은 오래전 사산으로 알았던 딸의 흔적을 찾아 헤맸는데 폭우 속 우연히 들어간 한바집에서 그 시계를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죽었다던 아기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살아서 그 시계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4시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펜트하우스에 희미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김봉년은 실크 가운을 걸치고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섰죠.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김봉녀의 손에는 늘 그랬듯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차는 시거만 같죠. 드레싱룸으로 발걸음을 옮긴 김봉녀는 진열장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명품 시계들이 벨벳 쿠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김봉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구석에 놓인 낡은 비추빛 시계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집어든 순간 김봉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죠. 빛의 각도에 따라 보라색으로 변하는 그 시계는 오래전 사랑하던 사람과 함께 맞춤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였죠. 오전 10시 건설 현장 이사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수익률을 설명하던 임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김봉녀의 손목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후 3시쯤이면 늘 울리는 그 알람이었죠. 김봉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임원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김봉녀는 이미 회의실을 나서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한정우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괜찮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니 따라오지 마세요. 회장실로 돌아온 김봉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병원에서 받았던 작은 팔찌와 발자국이 찍힌 카드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들어 올린 김봉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퇴근 시간 김봉녀는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우산을 펴지 않았어요. 어느 골목길에 다다르자 김봉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낡은 나무 벤치가 거기 있었죠. 김봉녀는 한참을 그 벤치를 바라보다가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봉녀는 거실벽을 마주했어요.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지만 모두 혼자 찍은 사진뿐이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비어있는 공간이 유독 눈에 들어왔죠. 침실로 들어간 김봉녀는 시계를 벗어 태엽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똑딱똑딱 초침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도 잘 지내니? 김봉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텅 빈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김봉녀는 눈을 감았어요. 곧 수십 년째 반복되는 꿈이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꿈속에서는 언제나 신생아실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 아기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김봉녀는 평소처럼
차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얼굴을 찌푸리며 배를 움켜쥐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갑자기 배가. 기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김봉년은 즉시 차를 세우도록 지시했어요. 기사를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보낸 뒤 김봉년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차량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전자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죠. 김봉년은 길가에 겨우 차를 세웠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뛰던 김봉녀의 눈에 낡은 간판이 들어왔어요. 행복한 바 30년 전통이라는 문구가 비에 젖어 있었죠. 김봉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우산을 정리하던 젊은 여성과 부딪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튀어 김봉녀의 명품 재킷에 얼룩을 만들었어요. 젊은 여성이 당황하며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안 보고.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눈이 맑고 선했습니다. 이름표에는 윤나래라고 적혀 있었죠. 주방에서 나온 70대 여성이 노련하게 상황을 수습했어요. 비 오는 날은 다 인연이에요. 이리 앉으세요. 손님, 장순자 사장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김봉년은 구석자리에 앉았고 장순자가 직접 국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 김봉녀의 시선이 벽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시계들이 걸려 있었는데 모두 멈춰 있었죠. 단 하나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벽면 한쪽에는 재개발 반대 서명 용지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석 달 유예라고 적힌 공고문이 있었어요. 장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은 못 돌려도 다시 시작은 할 수 있지. 혼잣말처럼 들렸지만 김봉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혼자 국밥을 먹던 중년 남자가 일어나 나갔어요. 김봉녀는 남자의 뒷모습을 무심히 바라봤죠. 계산을 하려던 김봉녀에게 나래가 다가왔습니다. 나래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 시계. 나래가 김봉녀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비추빛 시계가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김봉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 거랑 완전히 똑같은데요? 12시 방향의 미세한 스크래치도 똑같고 빛을 받으면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도 완전 똑같아요. 나래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신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봉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아버님이 같은 시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김봉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래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빠가 그러는데 세상에 단 2개뿐이래요. 완전 맞춤 제작이라서요. 장인이 직접 만드신 거래요. 나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개는 아빠가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갑자기 나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밝던 눈빛이 슬픔으로 흐려졌어요. 엄마가 가지고 계셨대요. 제가 태어나던 날 겨울이었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나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대요. 하지만 살리지 못했다고. 출산 직후 과다출혈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 발견했다나요. 김봉녀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랑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크게 울렸어요. 장순자가 놀라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수십 년 동안요. 한 번도 재혼 생각 안 하시고 오로지 저만 바라보고 사셨대요. 나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재빨리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죠. 가끔 아빠가 그 시계 보면서 우는 걸 봤어요. 엄마 생각나신다고. 그래서 저도 그 시계 모양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죠. 상황을 파악한 장순자가 재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이었어요. 나래야, 잠깐 주방에 가서 식자재 좀 확인해봐. 내일 장 봐야 하니까. 네, 할머니. 나래가 주방으로 사라지자 김복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로 가는 짧은 거리가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김복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어지러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워 구토가 올라왔어요. 간신히 참으며 세면대를 붙잡고 있을 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정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죠.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 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험합니다. 가시죠. 한정우가 김복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김복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두 사람은 한바집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김복녀가 폭발했어요. 당신이 뭘 알아? 내 아이일 수도 있어. 수십 년 전 그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다고. 한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죠. 한참을 침묵하던 한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말리는 겁니다. 김복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한정우가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죠. 선대 회장님이 모든 걸 처리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없는 아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회장님의 미래를 위해서요. 무슨 소리예요? 내 아이를 없는 아이로 만들었다고?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 병원에서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김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월요일 아침 9시 사설 탐정이 김복녀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탐정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김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첫 장을 펼치자 윤태경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50대, 건설 현장 기술자, 운전. 면허증 사진 옆에는 젊은 시절 사진도 함께 있었죠. 김복녀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수십 년 전 그 청년이었어요. 세월이 남자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선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탐정이 의자에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윤태경 씨는 수십 년간 미혼부로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정말 특이한 케이스더군요. 특이하다니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의 재혼 시도도 없었습니다. 선자리도 여러 번 들어왔는데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데요. 김복녀가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나래의 출생신고서가 나왔죠. 겨울에 태어났고 부칠란에는 윤태경, 모칠란에는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병원 기록이 있었는데 출산 중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탐정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보통 출산 중 산모가 사망하면 자세한 의료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너무 간단합니다. 마치 급하게 처리한 것처럼요. 김복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탐정이 다음 페이지를 펼쳤죠. 윤태경 씨의 직업 이력입니다.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시계 공방에서 견습생으로 일했습니다. 그 공방 이름이 로얄 크로노스. 로얄 크로노스? 김복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은 김복녀가 윤태경을 처음 만난 곳이었죠.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겨울 어느 날 밤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겨울이요? 네, 바로 나래 양이 태어난 날이죠. 그날 밤 늦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부터 건설 현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복녀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조사인데요. 그날 밤 대학병원 응급실에 윤태경이라는 이름으로 접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 기록은 없어요. 접수만 하고 사라진 겁니다. 그게 무슨... 누군가 급히 병원에서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윤태경 씨는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집에서 딸과 단둘이 살았죠. 탐정이 다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말로는 윤태경 씨가 처음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옆집 할머니가 많이 도와줬다는데 그때 윤태경 씨가 했던 말이 있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아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김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탐정이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죠. 날의 양은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도 우수합니다. 격투기 유단자이고 학생의 활동도 활발히 했고요. 다만 집안 형편 때문에 장학금을 여러 번 포기했습니다. 대학도 체육교육과 특기생으로 들어갔는데 등록금 문제로 휴학했죠. 아버지 병원비 때문이라는데 윤태경 씨가 얼마 전 큰 수술을 받았답니다. 김복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김복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이 일치합니다. 특히 그날 밤 병원 기록이 이상합니다. 뭔가 은폐된 것 같아요. 탐정이 나간 직후 한정우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회장님, 수십 년 전 대학병원 의료진을 찾아봤습니다. 김복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찾았어요? 당시 담당 의사는 몇 년 전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수간호사는 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수술실 간호사 2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요. 한정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단 한 명, 당시 간호부장이었던 송미영 선생님이 국내에 있습니다. 어디 있죠?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 계십니다. 70이 넘으셨고 다만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김복녀가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정우가 급히 막아섰죠.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기억도 제대로 못한다는데. 그래도 가볼 거예요. 단서가 될 만한 게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김복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한정우가 한숨을 쉬며 물러났죠. 며칠이 지난 후 김복녀는 다시 한바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명분이 있었어요. 현장 직원들의 식사 복지 점검이었죠. 한정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왜 갑자기 이 현장을? 직원 복지는 회사의 기본이잖아요. 김복녀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마음속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한바집에 도착하자 장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어머, 회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직원들 식사가 어떤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김복녀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나래가 바쁘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김복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나래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래가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 국자로 국을 뜰 때 몇 번 저어서 농도를 맞추는 습관, 그 모든 게 김복녀 자신의 습관과 똑같았어요. 나래가 긴장하면 왼손으로 귀를 만지작거리는 버릇도 김복녀와 같았습니다.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것, 이마의 작은 점, 턱선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젊은 시절 김복녀와 닮아 있었습니다. 나래가 뜨거운 국그릇을 옮기다 손을 대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감싸는 동작을 했어요.
김복녀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본인도 뜨거운 것에 대면 똑같이 행동했으니까요. 장순자 사장이 급히 다가와 나래의 손에 찬물을 끼얹으며 말했습니다. 나래야, 덤벙거리는 거 엄마 닮았구나. 그 순간 김복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차에 돌아온 김복녀는 한정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태경이라는 현장 기술자 찾아봐요. 수십 년 전 병원 기록도. 회장님, 설마 내 딸이에요. 확신합니다. 토요일 오후 김복녀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색 건물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손에는 탐정이 찾아준 송미영 간호부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지만 사진 속 눈빛은 여전히 또렷해 보였어요. 요양원 로비에서 면회를 신청하자 직원이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김복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수십 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아는 마지막 증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정원이 보이는 휴게실에 송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던 송미영은 김복녀를 보자 손을 멈췄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복녀입니다. 송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았어요.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 수십 년 전 그 산모. 김복녀가 송미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죠. 제발이요. 수십 년을 찾고 있어요. 제 아이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송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송미영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땐 너무 무서웠어요. 다들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고.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려주세요. 제발. 송미영이 낡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달아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여기 있어요. 김복녀가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연필 글씨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겨울 어느 날 오후 정상분만, 여아, 울음소리 정상. 아기는 건강했어요. 크게 울었고 분홍빛이 도는 예쁜 아기였죠. 송미영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선대 회장님 비서들이라고 했죠. 김복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송미영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아기를 데려가려 했어요. 어디론가 하라고. 그때 송미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이 선명한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죠. 젊은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아기 아빠라고 했죠. 시계 공방에서 일한다는 청년이었어요. 윤태경 씨. 김복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송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윤태경이라고 했어요. 그 청년이 아기를 안고 울면서 소리쳤죠. 내 아이라고 누구도 데려갈 수 없다고. 송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 했어요. 비서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청년은 필사적이었어요.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병실을 나갔죠. 그리고요? 병원장이 급하게 왔어요. 모든 기록을 바꾸라고 지시했죠. 산모는 출산 중 사망, 아기는 아버지가 데려간 것으로. 김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송미영이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당신은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그때 이미 모든 서류가 바뀌어 있었죠. 사산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그럼 윤태경 씨가 혼자서 나래를. 그 청년 정말 대단했어요. 신생아실 앞에서 밤새 아기를 지켰죠. 혼자서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간호사들이 도와주려 해도 거절했어요. 송미영이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아기 아빠가 말했다. 엄마 없이도 잘 키우겠다고.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김복녀가 흐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품고 있던 한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송미영이 김복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청년이 아기를 안고 병원을 떠날 때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언젠가 진실을 알려달라고, 때가 되면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왜 이제야? 무서웠어요. 선대 회장님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양심의 짐을 덜고 싶었죠. 송미영이 김복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아이 잘 자랐을 거예요. 그 청년의 눈빛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분명 좋은 아버지가 되었을 거예요. 김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자랐어요. 나래라는 이름으로 착하고 건강한 청년이 되었어요. 나래. 당신이 지은 태명이었죠. 어떻게? 송미영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계속 그 이름을 불렀어요. 나래야 나래야 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눈물이었어요. 송미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날 밤 당신 아버지가 왔었어요. 김복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혼자 왔더군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뭐라고 하셨는데요? 미안하다고,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김복녀의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김복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어요. 진실을 알게 된 무게와 희망을 찾은 가벼움이 공존했습니다. 며칠 후 김복녀는 서울의 오래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로얄 크로노스 시계 공방이 있던 자리였어요. 지금은 카페로 바뀌어 있었지만 2층에는 여전히 한 노인이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낡은 문이 나타났습니다. 김복녀가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흰 머리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의 눈이 김복녀를 알아보고 반짝였어요. 김복녀 씨,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해야겠구만. 박인수 시계장인이 따뜻하게 웃으며 김복녀를 맞이했습니다. 시선이 김복녀의 손목으로 향했죠. 아직도 그 시계를 차고 계시는군요. 김복녀가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시계들이 걸려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정밀한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수십 년 만이구먼. 혼자 오시다니. 노인이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있네. 오래전 여름 비추 다이얼 손목시계 2개 맞춤 제작. 김복녀가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잉크로 주문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두 사람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특별했어요. 제가 만든 작품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죠. 박인수가 서랍을 열어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계 제작 당시의 디자인 도면이었어요. 비추 다이얼은 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도록 특수 처리했고 12시 방향의 스크래치는 두 분이 직접 요청한 거였죠. 맞아요. 똑같은 흔적을 남기고 싶었어요. 김복녀가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박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좌표 참 낭만적이었어요. 특별한 장소라고 하셨죠? 김복녀가 시계를 벗어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좌표가 보였어요. 박인수가 무언가 생각난 듯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금고를 열고 작은 봉투를 꺼냈죠. 이걸 깜빡할 뻔했네. 그때 남은 부품이에요. 봉투 안에는 작은 톱니바퀴와 나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도 있었어요. 젊은 김복녀와 윤태경이 시계를 받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계 완성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이에요. 두 분께 드리려고 현상했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죠. 김복녀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때 행복했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겨울 초에 윤태경 씨가 혼자 왔었어요. 박인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김복녀가 놀라 노인을 바라봤죠. 새벽에 왔더군요. 시계줄을 조정해달라고. 그런데 울고 있었어요. 윤태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인수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지만 엄마는 함께할 수 없다고. 그때 말했죠. 언젠가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시계가 증거가 될 거라고. 노인이 작업대로 가서 돋보기를 가져왔습니다.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시계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두 분의 사랑과 약속이 담긴 증표죠. 박인수가 낡은 노트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여기 제작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법적 증거가 필요하다면 이걸 쓰세요. 김복녀가 놀라 노트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제작 일지와 함께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시계를 만드는 과정, 두 사람이 함께 디자인을 고민하는 모습, 완성된 시계를 차고 기뻐하는 장면까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김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인수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제 그만 화해하고 함께 사세요. 수십 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잖아요. 공방을 나오려는 순간 박인수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노인은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아기용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그때 아기 시계도 주문하셨잖아요. 태어나면 주려고 완성했는데 찾아가지 않으셔서. 김복녀가 작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비추색 다이얼에 나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이제라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따님께 꼭 전해주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날 저녁 김복녀는 한바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윤태경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장순자가 자리를 비켜주었고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나래는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어요. 김복녀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뚜껑을 열자 아기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나래야, 이 시계는 내가 태어나기 전 만든 거야. 나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태경도 놀란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게 왜? 윤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복녀가 나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래야, 엄마가. 내가 내 엄마야. 순간 한바집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나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래야, 아빠가 미안해. 수십 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 내 엄마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나래가 의자를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김복녀가 급히 나래를 부축했어요. 수십 년 전 내가 태어났을 때 큰일이 있었어. 나는 내가 죽었다고 들었고 아빠는 널 지키기 위해 도망쳤어. 윤태경이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초음파 사진과 아기 팔찌를 꺼내 나래에게 건넸어요. 이걸 수십 년 동안 간직했어. 언젠가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 나래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흐릿한 초음파 사진에는 태명 나래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기 팔찌에도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찾고 있었어. 매일 매순간. 김복녀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이 시계가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어. 아빠와 나 그리고 너. 김복녀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박인수가 준 아기 시계였어요. 내가 태어나면 주려고 만들었던 거야. 수십 년 늦었지만. 나래가 작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세 개의 시계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모두 같은 비추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미안해. 100번 1000번 미안해. 김복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윤태경도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미안하다. 진실을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나래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받아들이기엔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리고 잠시 뒤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건가요? 제가 정말 윤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래야, 내가 우리 딸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내가 직접 널 받았고 수십 년 동안 키웠잖아. 김복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검사를 해도 돼. 마음의 확신을 위해서라면. 나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검사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나래는 테이블 위에 세 개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계들이, 그리고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충분한 증거예요. 한바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편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십 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들어와 세 개의 시계를 비췄습니다. 비추색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온 한바집 앞은 활기가 넘쳤어요. 재개발이 취소되고 거리 정비 사업이 진행되어 골목이 깔끔해졌습니다. 가게 간판도 새로 단장했지만 30년 전통이라는 문구는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토요일 오후 1시 한바집 구석 테이블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가족 모임이 자리를 잡은 것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풍경이었습니다. 나래가 장순자를 도와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김복녀가 학비를 대주겠다고 했지만 나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천천히 적응할게요. 그 말에 김복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대신 가끔 밥을 사주는 것으로 만족했죠. 하지만 며칠 전 나래가 어느 날 수줍게 말했을 때 그 뒤에 작게 덧붙인 한마디가 김복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밥은 사주세요. 엄마,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그날, 김복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랐으니까요. 윤태경은 여전히 건설 현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복녀가 다른 일을 제안했지만 윤태경은 고개를 저었죠. 이 일이 좋아요.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대신 주말에는 일을 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윤태경은 편안한 차림으로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김복녀가 가끔 윤태경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편안한 친구가 되어 있었죠. 더 이상 숨길 것도 연기할 것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십 년의 공백을 천천히 메워가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윤태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그러게요. 산책하기 좋은 날이에요. 김복녀가 대답했습니다. 나래가 음식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식사 후에 공원에 가요. 셋이서. 공원의 벤치는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김복녀가 회사 차원에서 주변을 정비하고 작은 명판을 달았어요. 가족의 약속이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천천히 걸어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거리는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벤치에 도착한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가운데 나래, 양옆에 김복녀와 윤태경이 앉았죠. 누군가 지나가던 사진사가 물었습니다. 가족 사진 찍어드릴까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앞에서 세 사람이 포즈를 취했습니다. 각자의 손목에는 비추빛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나래는 이제 아기 시계 대신 새로 맞춘 성인용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같은 디자인, 같은 색깔의 시계였죠. 사진을 찍은 후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정우였어요.
이제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차림을 하고 있었죠. 회장님,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김복녀가 미소를 지으며 한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정우 씨도 편안해 보이세요. 이제 그냥 한정우입니다. 은퇴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나래가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동안의 일은 다 용서했어요. 할아버지를 위한 충성이었다는 것도 이해해요. 한정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나래 양. 며칠 후는 선대 회장의 기일이었습니다. 김복녀는 아버지 묘소를 찾아갈 예정이었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가도 될까요? 나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복녀가 놀라 나래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비록 우리를 갈라놓으셨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김복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래의 성숙함과 넓은 마음에 감동했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함께 보내는 겨울이 될 예정이었어요. 나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파티해요. 작지만 따뜻하거든요. 윤태경이 덧붙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둘이서만 지냈는데 이제 셋이니까 더 특별할 거예요. 세 사람은 겨울 계획을 세우며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트리는 어떤 것으로 할지, 음식은 뭘 준비할지, 선물은 어떻게 교환할지.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시계가 오후 3시쯤을 가리켰죠. 알람이 울렸지만 이제 김복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옆에 나래가 있었으니까요. 우리 가족 시간이에요. 나래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한바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순자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잘 나왔어요? 네, 할머니, 정말 잘 나왔어요. 나래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장순자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시간은 거스를 수 없지만 멈춘 시간은 다시 돌릴 수 있죠. 참 다행이에요. 장순자의 말에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바지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년 늦었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봄바람이 불어와 한바집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저녁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세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은 따로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서로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잘 자요. 엄마 잘 자요. 아빠 내일 또 만나요. 나래의 문자를 받고 김복녀와 윤태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십 년의 공백이 완전히 채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천천히 하루하루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복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목에 비추빛 시계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시계는 슬픔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3개뿐인 시계. 엄마와 아빠 그리고 딸을 이어주는 사랑의 증표였죠. 윤태경도 자신의 작은 방에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서 딸을 키우며 지켜온 그 시계.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 나누는 행복의 상징이 되었어요. 나래는 새로 받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비추색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순간 나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시계가 자신을 엄마와 아빠에게 이어준 운명의 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각자의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김복녀는 회사로 출근했고 윤태경은 건설 현장으로 향했으며 나래는 한바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일상 속에는 따뜻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면
다시 만날 가족에 대한 기대였죠. 점심시간 김봉녀는 회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나래에게서 온 사진이었죠. 한바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장순자가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김봉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만든 거면 뭐든 좋아. 윤태경도 현장에서 점심을 먹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사진이 도착해 있었어요. 윤태경은 사진을 저장하고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였던 배경화면에 이제 가족이 생긴 것이었죠. 저녁이 되자 나래는 한바집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태경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엄마랑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 좋겠다. 윤태경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나래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빠도 같이 가요. 우리 셋이서. 그럴까? 네, 가족 영화 데이트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아버지와 딸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엄마라는 존재가 생긴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세 사람은 약속대로 영화관에서 만났습니다. 나래가 가운데 앉고 양옆에 김봉녀와 윤태경이 앉았어요. 영화가 시작되고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자 나래가 양쪽 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봉녀와 윤태경은 놀랐지만 곧 나래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영화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평범한 식당이었지만 함께라서 특별했어요.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어요. 나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봉녀가 나래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히 행복해도 돼. 우린 그럴 자격이 있어. 윤태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렸잖아. 이제는 행복할 시간이야. 세 개의 비추빛 시계가 식탁 위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같은 시간을 가리키며 같은 빛깔로 빛나는 시계들. 그것은 세 사람의 인생이 다시 하나로 맞춰졌다는 증거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나래는 대학에 복학했고 김봉녀는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엔 나래도 감사히 받아들였죠. 윤태경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각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봉녀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윤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나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이 더 있잖아요. 천천히 함께 가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십 년의 이별이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가 지고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목의 시계들이 석양빛을 받아 보라색으로 빛났어요. 세상에 단 세 개뿐인 시계, 사랑과 인내와 희망의 상징, 가리고 다시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